여러분, 퇴사하면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손해보지 않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수백 명에게 퇴사 절차를 안내했던 경험과 그리고 직접 3번 퇴사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사하기로 마음먹기까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하기까지가 힘들었다고 해서 나머지 과정들을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신경 써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꼭 챙기세요. 안타깝지만 퇴사로 인한 후련함보다 퇴사 이후 맞닥뜨리게 될 차가운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 현실에 놓이게 되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당장 퇴사하지 않으시더라도 구독해 두셨다가 나중에 퇴사 전에 꼭 보세요.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서류 챙기기입니다. 말씀드리는 서류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뽑을 수 있긴 하지만 회사 직인이 찍힌 서류는 회사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퇴사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은 챙겨 놓으세요. 퇴사 당해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사 이후에 정산이 완료되면 받을 수 있어서 그때 인사팀에 요청하시거나 다음에 연말정산 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직 경력증명서입니다. 퇴사 전에는 재직 상태라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 되고 재직증명서만 발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출근일에 재직증명서를 받아놓으면 되고 이후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면 인사팀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자료로 나중에 퇴직일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마지막 출근일자 기준 재직증명서로도 설명하면 되니까 일단은 재직증명서만 받아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서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다른 서류와 다르게 퇴사하면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퇴사 직전 1년치 12달과 성과급 등 기타 명세서가 있다면 모두 받아놓으세요. 그 다음 이직 연봉 협상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매년 작성한다면 마지막 서류는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증명서인데요. 이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꼭 필요하고 인사팀에 요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직하거나 자발적 퇴직일 때는 굳이 안 받으셔도 되는 서류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월급도 안 나오는데 건보료를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바로 등록하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조건이 맞다면 형제 자매도 가능합니다. 월에 10몇만 원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퇴사 통보 방법입니다. 퇴사한다는 말은 한 달 전에 무조건 직속 상사에게 가장 먼저 하세요.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얼굴 보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다른 경로를 통해 듣게 되면 그 상사는 기분이 상할 거고 그로 인해 마지막에 피곤하게 할 수 있거든요. 퇴사일 협의를 안 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사직서는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되는 거라 꼭 먼저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의사는 처음엔 구두로 하는 게 좋고 이후엔 퇴사 통보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메일이나 문자, 메신저를 통해 말이죠.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인데 물론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퇴사 통보 타이밍에 대해 정리한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퇴사일 정하기입니다.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일을 잡을지 아니면 그냥 마지막 출근일을 퇴사일로 정할지 급여 지급일이나 말일까지 재직해야만 나오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퇴사일을 정하세요. 인사팀 담당자와 친분이 있다면 물어보시면 좋고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급여 규정을 보시거나 잘 아는 동료에게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금요일과 월요일 중에 골라야 한다면 월요일로 하세요. 주말분까지 급여가 나오거든요. 다만 큰 차이는 아니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주택담보나 전세대출은 별 영향 없지만 신용대출은 퇴사하면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 같은 경우 퇴사 전에 신용대출을 최대로 끌어놓고 퇴사했거든요. 그랬더니 갱신할 때 금리는 2배로 올랐고 이자만 내던 방식에서 원금 상환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월급도 안 나오는데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퇴사 전에 금융기관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안 쓰더라도 혹시 모르니 퇴사 전에 마이너스 통장도 뚫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퇴직금 챙기기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무 통장이나 받을 수 없거든요. 은행에 가셔서 IRP를 만드시고 사직서 낼 때 같이 제출하세요. 그리고 대략적인 퇴직금은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물어보셔도 됩니다. 분명히 바빠서 귀찮아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알려달라고 하시고요. 나중에 퇴사 후에 퇴직 정산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퇴직 정산 내역 사실 봐도 잘 몰라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요청하면 인사팀에서 계산 틀리지 않게 좀 더 신경 쓸 거예요. 서류를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일곱 번째는 사람 챙기기입니다. 가까웠던 사람, 고마웠던 사람들은 식사를 같이 하시거나 직접 인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 관련된 분들에게는 메일로 퇴사와 후임자 연락처를 같이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레퍼런스 체크를 부탁할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두세 명 정도는 미리 관계를 잘 해놓으세요. 그 중에 상사나 선배가 최소 1명 이상은 있어야 좋습니다. 나중에 퇴사 후에 갑자기 연락하기 좀 민망하기도 하니까 미리 기뜸해 두시면 여러모로 도움되실 거예요. 8번째는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업데이트해 놓으세요. 퇴사하고 나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렇다고 다시 자료를 볼 수도 없고요.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경력기술서나 포트폴리오에 업데이트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걸 퇴사 전에 꼭 해놓으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수치나 성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9번째는 인수인계 자료 정리입니다. 과거 퇴사했던 사람이 먼저 만들었던 자료가 있다면 참고해서 작성하시고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후임자도 헤매지 않을 거고 팀장도 보내주는데 협조적으로 나올 거예요. 업무하면서 주고받았던 메일도 넘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직이 아닌 그냥 퇴사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단 좀 쉬어보자는 생각으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니 잘 들어주세요. 10번째는 이직 가능성 확인입니다. 퇴사하기 1년 또는 6개월 전부터 이직 시도를 해보세요. 헤드헌터에게 연락이 오는지, 지원을 해보면 서류 합격해서 면접까지는 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하지 않고 그냥 퇴사하면 다시 좋은 회사 가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채용시장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자기객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지원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랬는데 만약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면 절대 그냥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11번째는 번아웃이 왔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둘 때 만약 회사에서 휴직 제안이 온다면 못 이기는 척 받아보세요. 그 시간 동안 생각이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복직하면 좀 민망하지 않겠냐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한테 신경 잘 안 씁니다. 걱정 마시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받아들여서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선택입니다. 12번째는 퇴사 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일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산을 철저히 해보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퇴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할 거고요. 회사라는 강제성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은 한없이 나태해지거든요. 13번째는 퇴사 전에 건강검진 받고 나오세요. 회사 안 다니면 건강검진도 분명히 안 하게 됩니다. 국가검진이 있지만 너무 간단하고 그마저도 귀찮아서 안 하게 될 거거든요. 제가 퇴사하고 몇 년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사 전에 꼭 받고 나오세요. 14번째는 쉴 거라면 기간을 정하고 쉬라는 겁니다. 당연히 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좀 쉬셔야죠. 그런데 그 기간을 확실히 정하고 쉬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지게 됩니다. 저는 가급적 2달을 넘게 쉬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건 쉬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넷플릭스만 봐도 회사 다닐 때보다 하루가 훨씬 빨리 가거든요. 공백 기간은 정말 빠르게 늘어납니다. 15번째는 월급 외에 다른 돈 버는 경험을 해보고 퇴사하라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해봐야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브런치 등등 무언가 생선을 해보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경험을 꼭 해보세요. 이걸 안 해보면 그냥 다시 재취업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다시 들어가도 사실 회사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16번째는 가족과 지인에게 언제 퇴사 커밍아웃을 할지 미리 생각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이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다시 취업하거나 다른 일을 시작할 거면 얘기 안 하셔도 되겠지만 공백이 길어지는데 계속 거짓말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밝힐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번째는 어디든 출근할 곳을 정하라는 겁니다. 이직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집이 아닌 곳을 정해서 출근처럼 하세요. 집에 있으면 절대 일 안 됩니다. 재택근무 해보셔서 잘 아시죠? 재택은 그래도 메신저나 전화라도 오죠. 퇴사하면 아무도 컨트롤 안 해줍니다. 스스로 강제성을 부여하셔야 됩니다. 18번째는 채용 플랫폼에 이력서를 오픈해 놓으세요. 사람인, 잡코리아, 리멤버를 추천드립니다. 외국계라면 피프렌잡, 스타트업까지 생각하시면 로켓펀치, 그리고 링크드인까지 다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기회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19번째는 SNS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후련함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 이후로는 불안함과 걱정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때 SNS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 멘탈은 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과 블라인드는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고 스스로에게 집중하기 좋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하세요.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걱정부터 할 거예요. 아무리 강한 마음가짐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멘탈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 이 선택에 대해 절대적으로 지지해줄 한 사람만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31살 때 첫 번째 회사를 계획 없이 그만뒀습니다. 너무나 클리셰 같지만 바로 한 달 동안 혼자 유럽 여행도 다녀왔죠. 갔다 와서 구직 활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첫 회사가 대기업이었으니 분명히 어디든 취업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면접관들은 멀쩡한 회사를 스스로 박차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이때는 그래도 젊어서 어떻게든 취업이 됐지만 나이가 들수록 퇴사 후 재취업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퇴사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류들도 잘 준비해 놓으셔야 다음 회사 갈 때 연봉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퇴사할 때 마무리를 잘해야 레퍼런스 체크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계획 퇴사할 때 각오가 단단하지 않으면 공백이 길어지고 멘탈은 무너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퇴사 후 오롯이 혼자가 될 여러분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 퇴사를 결정한 그 마음에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퇴사 통보 타이밍에 대한 구체적인 팁들은 다음 영상에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영상 꼭 보시고 회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깔끔하게 퇴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